3년 전 햇살이 부서지던 어느 오후였다. 그녀는 나에게 진심을 담은 미소를 지어 보였고 나는 그 순간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힌 것만 같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토록 차갑게 굳어있던 내 심장이 그저 한 번의 눈맞춤으로 녹아내리고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는 기분, 세상 모든 관계를 혐오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던 나였다. 가식과 위선에 둘러싸여 사람의 진심이란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나는 그저 총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계산적인 만남과 껍데기뿐인 대화 속에서 내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이자 동시에 나를 구원한 한 줄기 빛이었다. 민준 씨, 멍하니 계시면 안 되죠. 지금 손님 오셨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사진을 서둘러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나는 다시 민준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총재의 가면을 썼다. 50년 내 나이였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고 거대한 빌딩 숲에서 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성공이라는 덫에 갇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 나는 1년 전 아내와 조용히 이혼했다. 결혼 생활 내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기는커녕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았다. 아내는 상류층 사교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몰두했고 나는 일에 파묻혀 지냈다. 우리는 마치 한 집에 사는 두 명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았다나 결국 서로에게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했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별은 더더욱 조용했다. 이혼 후 나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빛들은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맞는 것은 고요함 뿐이었다. 텅 빈 공간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는 썩고 혼자 먹는 저녁 식사는 목이 메었다. 친구들은 많았지만 그들과의 만남은 모두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랬다. 나에게 접근하는 모든 이들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내게 총재님이라 부르며 화려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탐하는 추악한 얼굴이 보였다. 나는 그런 관계에 지쳐 의도적으로 벽을 쌓고 나를 고립시켰다. 나는 스스로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비겁한 자기방어였다. 차가운 껍데기 안에 숨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공한 중년 남성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매일 밤 혼자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껴야 했던 끝없는 외로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내 영혼은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있었고 나는 그저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삶에 대한 어떤 기대도 설렘도 없는 무채색의 나날들이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사람이 내가 가장 혐오하는 가식적인 여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 명의 여의사라는 것을.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알람은 필요 없었다. 몸이 익숙해진 습관이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간단한 스트레칭과 샤워,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이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그 아래로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들 속에 섞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 아침 식사는 항상 똑같았다. 토스트 2조각,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커피,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가끔 옛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민준 씨는 꼭 기계 같아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메뉴, 정해진 스케줄. 그래서 숨은 쉬고 사세요. 나는 그때마다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내 삶은 무감각해져 있었다. 건축가로서의 내 삶은 완벽했다. 나는 미적인 완성도와 기능적인 효율성 모두를 추구하며 수많은 상을 받았고 내 이름은 곧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미스터 퍼펙트라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완벽주의를 통해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설계한 건물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텅 빈 공간과도 같았다. 마치 나 자신처럼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매일 똑같았다.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를 걷는 연인들을 보면 묘한 혐오감이 들었다. 그들의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은 얼마나 진실될까? 나는 그들의 관계가 결국 돈과 명예 혹은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라고 믿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내게 남긴 것은 사랑에 대한 철저한 불신뿐이었다. 점심시간은 더 고독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었지만 대화는 항상 일에 대한 것이거나 피상적인 이야기뿐이었다. 그들의 가식과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의 속뜻을 모두 읽어낼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민준 총재에게 잘 보여야 해. 저 여자는 나중에 승진할 때 저 사람을 이용할 거야. 그런 것들이 내 눈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굳이 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는 집 근처의 작은 배들러 위스키를 마시곤 했다. 바텐더는 나를 알아보았지만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술을 따라줄 뿐이었다. 위스키의 씁쓸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나는 잠시나마 내 삶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내 눈빛은 모든 것에 지쳐 있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고 오직 깊은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똑같은 날들을 보냈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긴 채 나는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떠다니는 부표와도 같았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목적지 없이 표류했다.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어떤 목표도 없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리화했다. 감정적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쓸데없는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사실 나는 사랑을 두려워하고 다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꿀 사람이 예고 없이 내 삶에 불쑥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몇 주째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고 있었다. 얼굴과 목덜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가렵지는 않았지만 꽤나 신경이 쓰였다. 나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의 완벽주의는 이런 사소한 결점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시중에 파는 연고를 발라보았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반점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다. 결국 비서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여러 병원을 물색한 끝에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보시는 곳인데 예약이 좀 힘들지만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라며 한 피부과 병원 이름을 건넸다. 나는 평소처럼 모든 것을 의심했다. 유명한 분, 돈 좀 더 받으려는 수작이겠지.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나는 비서가 잡아준 예약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내부는 내가 상상했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리석 바닥 대신 따뜻한 느낌의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조용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내게 익숙한 세상은 계산적이고 시끄러웠으며 모든 것이 화려한 외양에만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내 이름이 불렸고 나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다. 진료실은 병원 로비보다 더 단정하고 깔끔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바로 그녀, 서연이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소박하고 단정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청초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말대로 의자에 앉았지만 내 시선은 그녀의 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다. 어떤 계산도, 어떤 욕망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한 관심이 서려 있는 그런 눈이었다. 내가 만났던 모든 여성들의 눈빛과는 달랐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내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진심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 피부를 꼼꼼히 살피고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나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나의 대답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읽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히 피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삶의 전반적인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아본 것이 너무나도 오랜만이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그냥 연고나 처방해 주시죠. 나의 차가운 말투에도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나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삶을 겉모습으로만 채워왔고 정작 내면의 공허함은 외면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녀는 내게 연고와 함께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태도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가 나에게 던진 질문들과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냉정하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했던 나의 삶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균열 속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병원에 한 번 더 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피부는 이미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다. 그곳에 가면 나의 차가운 가면이 잠시나마 벗겨지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생경하면서도 따뜻한 감각을 갈망하고 있었다. 다음 예약 날짜가 되자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직접 차를 운전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내 마음은 낯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나가는 소년처럼 나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매기도 했다. 내 자신이 우스웠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병원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대기실에 앉아 그녀가 쓴 칼럼이 실린 잡지를 읽었다. 그녀는 피부 건강은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된다고 쓰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을 읽는 동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이름이 불렸고 나는 망설임 없이 진료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민준 씨, 피부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스트레스는 좀 줄이셨어요. 나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피부 질환은 그 사람의 삶을 반영하거든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피부를 치료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요. 나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만나온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돈, 명예, 성공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야기와 위로를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사실 총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외롭고 상처받은 한 남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온전한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라면 그 어떤 허세나 가식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기적으로 그녀의 병원을 찾았다. 이제는 피부 치료라는 핑계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좋았다. 그녀는 내게 삶의 작은 기쁨들을 알려주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 우연히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소소한 일상 속의 농담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 병원 밖에서 커피 한 잔 하실까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다. 그러죠.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고 나는 여전히 블랙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직업, 가족, 그리고 과거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 역시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 둘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내면 깊숙한 곳의 외로움과 상처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두려웠다. 이 따뜻한 감정이 다시 나를 배신할까봐,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질까봐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고 그녀 역시 나를 배려해주는 것이 느껴졌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아주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정기적인 일상이 되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녀를 만났다. 처음에는 커피, 그 다음에는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보다도 편안했다. 우리는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 길을 걷다 마주친 강아지 이야기, 혹은 새로 나온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은 것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대화 속에서 나는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민준 씨는 웃을 때가 더 멋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불쑥 말했다. 나는 당황해서 굳어버렸다. 제가 웃는 걸 보긴 하셨나요? 나는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가끔요. 근데 그 미소가 민준 씨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내 차가운 가면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총재가 아닌 그저 민준이라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사랑에 실패했던 이야기,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서서히 멀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차가워졌는지, 나는 내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저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아팠으니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내 마음속의 오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무관심과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했다. 남편은 겉으로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깨달았어요. 관계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걸요. 한쪽만 노력하면 결국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내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걷는 내내 서로의 옆모습만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작은 어깨가 얼마나 외로운 무게를 견뎌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더 이상 그녀가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고 지켜주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나의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의 존재는 내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나의 무채색 세상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가장 혐오했던 가식적인 관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삶의 즐거움이 많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주말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 함께 책을 읽었고 유명한 맛집 대신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소박한 경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내 고급 세단 대신 지하철을 타고 거리를 걸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총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이 나의 진짜 모습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우리는 그녀의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싫었어요. 축축하고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우울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비는 더 이상 우울한 존재가 아니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는 우리 둘만의 조용한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내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와는 1년에 몇 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차가운 아버지였다. 그들은 내가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나처럼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았기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성공을 강요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과 나 사이의 벽을 더 높게 쌓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민준 씨, 늦지 않았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도 자식도 결국 진심을 원해요.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성공이 사실은 내 가족을 외면한 결과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속의 벽은 점점 허물어져 갔다. 나는 이제 그녀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녀가 아플 때면 나는 안절부절 못했고 그녀가 웃을 때면 나는 그녀의 미소를 따라 웃었다.
나는 그녀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 당황하면 살짝 찡그리는 미간,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의 진심 어린 눈빛까지. 그녀는 나에게 삶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소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하는 작은 저녁 식사, 함께 걷는 조용한 산책, 서로의 손을 잡고 나누는 따뜻한 대화는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었다. 나는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자 나는 더 이상 그녀와의 만남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내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였다. 한동안 끊어졌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그녀를 데리고 갔다. 오랜만에 보는 나의 모습에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준, 얼굴이 좋아졌는데 연애라도 하는 거야? 그들의 장난 섞인 질문에 나는 당황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나의 대답에 놀라면서도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한 친구는 내게 넌지시 물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불신하더니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건가? 나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나는 내가 세운 벽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그 벽이 사실은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진심은 계산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내 말을 듣던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운 이해와 따뜻함이 가득했다. 우리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의 궁금증과 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내 부모님께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내가 더 이상 차갑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아, 오랜만에 같이 저녁 식사나 할까?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와 다른 나의 목소리에 놀란 듯 대답했다. 네, 아버지, 오랜만인데요. 좋습니다. 약속 당일, 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많이 변하셨네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나는 쑥스러워하며 그녀를 소개했다. 그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아들을 대했다. 세 사람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이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근황을 물었고 아들 역시 그녀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졌다.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요. 선생님 덕분인가 봐요. 아들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은 내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아서 기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좋아요. 그 짧은 메시지는 내게 그 어떤 비즈니스 계약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나는 그녀 덕분에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청혼하고 싶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나의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저도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쳤던 마음을 열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나는 내가 가장 혐오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총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통해 다시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의 남자가 되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은 곧바로 주변에 알려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결정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총재라는 차가운 이미지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상대가 누구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특히 내 전처의 반응이 가장 냉랭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할 줄은 몰랐네요. 당신도 결국 다른 남자들과 다르지 않았군요. 나는 그녀의 말에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가식과 계산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고, 진정한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소.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내게는 이 결혼이 필요하오. 그녀는 나의 대답에 분노하며 전화를 끊었다. 더 큰 문제는 나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인 김 회장의 아내 박 여사였다. 그녀는 내 전처와 친한 사교계 인맥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나는 그녀의 의도를 알면서도 나갔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결혼이라니 놀랐어요? 근데 상대가, 글쎄, 좀 그렇네요. 민준 씨 정도 되는 분이 흔한 피부과 의사라니 다들 수근거려요. 혹시 그 여자, 민준 씨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가장 혐오하는 가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 여사님, 제 삶의 기준은 돈과 지위가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저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분을 모욕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돌아와 곧장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이미 사교계에 퍼진 소문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은 침울해 보였다. 민준 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 씨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그녀의 걱정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들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지. 그들의 비난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내 앞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택할 겁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은 나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예요.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외로움과 상처가 그녀의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천을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이 시련은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나는 서연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했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는 즉흥적인 행복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불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미소로 내 앞에 나타났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요. 나는 그녀를 이끌고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곳으로 갔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였다. 멀리 보이는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전혀 춥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반했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서연 씨를 처음 만났던 날,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어요. 붉은 반점이 돋아난 내 피부처럼 내 마음도 온통 붉은 상처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서연 씨는 제 피부만 본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은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가식적인 세상 속에 단 한 명의 진짜가 존재한다는 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때부터 서연 씨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 혐오하는 가식적인 여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나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끼워 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게 삶을 선물해 준 겁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어요. 숨은 쉬었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내게 다시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동안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딸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결혼식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새로운 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어요. 나는 딸의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나의 행복을 위해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이 행복이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딸이 그럴 만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언젠가 딸의 마음도 열릴 거예요. 그녀의 위로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나는 서영과 함께 딸을 만나러 갔다. 딸은 우리를 보며 어색해했다. 나는 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빠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할게. 하지만 아빠가 서연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아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아빠는 너에게 이기적인 아빠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빠도 너처럼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 딸은 나의 눈물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이름. 저는 이름 씨를 만나게 되어 기뻐요. 이름 씨. 아버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세요. 저희가 함께라면 저희는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의 시선보다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소수의 사람들만 함께했다. 나의 아들은 감격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딸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명성으로 얻을 수 없는 평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신혼여행은 특별한 곳으로 가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가까운 바닷가, 마을의 작은 펜션에서 며칠을 보냈다. 아침에는 함께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낚싯배를 빌려 바다 낚시를 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잡은 물고기를 서영과 함께 구워 먹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별을 보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행복은 이미 나의 눈빛과 행동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도시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옆에 있었고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나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화분들로 거실은 생기가 넘쳤고 그녀의 웃음소리로 집은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나에게는 보석처럼 빛났다. 가끔씩 나는 옛날의 나를 생각한다. 차가운 가면을 쓰고 세상 모든 것을 불신하며 살았던 남자. 나는 그때의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깨닫는다. 나는 성공이라는 덫에 갇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렸었다. 하지만 서연은 나를 구해줬다. 그녀는 내가 버려두었던 나의 진심을 다시 찾아주었고 내가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총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 그리고 사랑받는 한 사람의 남자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함께 그녀의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가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는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나는 그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진심을 이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삶의 평화와 안식이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소중한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손바닥만 한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